자, 이제 제9장 자산 손상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공부할 것은 자산 손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 손상을 적용하는 자산이 어떤 거고, 손상검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손상검사 수준, 그리고 어떤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손상자손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중단 영업손익 등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 330페이지 아래쪽에 자산 손상의 어떤 그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승용차다. 자동차를 어디 뭐 전봇대에 박아서 그 1000만원짜리 승용차가 그 사고로 인해서 회수 가능액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장부금액 1000만원 이렇게 BS에 표시한다면은 BS가 이용자들을 왜곡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얘가 50만원 값어치가 있다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원과 50만원 차이를 손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인데요. 손상을 적용하는 자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손상을 적용하는 자산이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부동산 가운데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것, 투자부동산 가운데 공연가치 모형 적용하는 거 있죠. 그것은 그 가령 이제 50만원 가치가 됐다 이러면은 그 차이를 전부 다 단기 손실로 다 처리하고 50만원으로 공연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종속기업 지분, 관계기업 지분, 공동기업 지분 이런 것들이 자산손상 회계처리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크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그리고 이렇게 뭐 종속기업은 기업 지분 등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자산손상 회계처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자산은 왜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331페이지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은 이미 다른 자산들은 이런 그 자산 손상과 유사한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기말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재고자산 손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배우게 될 뭐 이연법인세당 뭐 등등 아직 뭐 못 배운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보면은 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그 회계처리 방법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말고 나머지 여기 유형자산, 무형자산, 원가 모형 투자 부동산, 그리고 관계기업 주식 등에 대해서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손상 회계처리는 그 개별 자산 하나하나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고, 그리고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어요. 가령 이제 기업에 유형 자산이 뭐 100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개 가운데 손상 처리해야 될 게 10가지다라고 하면 그 10개 하나하나의 손상 회계처리, 그게 개별 자산 손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현금 창출 단위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현금 창출 단위를 이해해야 되는데, 뒤에 등장하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좀 집합적인 그런 것을 현금 창출 단위다. 현금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 집단.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이런 게 현금
장출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손상 회계 처리는 개별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 그리고 공정과 같은 현금 장출 단위의 손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332페이지 그 중간 아래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자, 자산 손상이 어떤 거냐?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말 답지 못하게 번역됐는데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제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금액,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기준서에서는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고요. 가령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승용차, 사고 나기 전 승용차 장부 금액이 1,000만원이었죠. 1,000만원. 근데 그것에 회수 가능액이 50만원, 사고가 나서 5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손상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이냐? 구체적으로 손상차손이 되겠는데,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사고 나기 전 장부 금액 1,000만원하고 사고 후 회수 가능한 50만원, 이 차이 금액을 손상차손이라고 인식하고 이 자산 가치를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회수 가능액은 어떤 자산의 그 회수라고 하는 게, 자산의 가치 회수라는 게 자산을 처분해서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이게 순공정가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공정가치라는 게 그 측정일 현재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면서 회수할 금액,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처분해서 회수할 금액이 얼마냐, 그게 이제 공정가치 개념인데, 그래서 그 공정가치인데 처분수 수료를 차감해줘라. 그래서 순공정가치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회수 가능이 처분해서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해서 회수하는 금액, 그래서 순공정가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사용해서 회수할 수도 있겠어요. 가령 이제 택시를 갖고 있다. 그럼 그 택시가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이 있을 거고, 그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 계산하면은 그 택시의 사용가치가 측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래에 창출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사용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가치라는 게 처분해서 회수하는 금액, 그리고 사용해서 회수하는 금액, 두 가지 개념의 회수 가능액이 있고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본다. 기업은 어느 쪽이든 회수액이 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회수 가능액은 이게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회수 가능액은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순 공정가치하고 그리고 사용가치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시험 칠 때 편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기억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외우는 게 시험 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것이다. 회순사,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회순이라는 말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회의 순서,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순사라는 말이 있죠. 근데 회순사라는 말은 뭐 어디 절 이름이라도 있을 법한데, 이런 이름은 세상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 그래서 회순사, 회수 가능액은
순공연 가치하고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이 장의 공부나 시험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33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손상 회계처리 개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산 손상이 좀 상당히 복잡한 회계처리인데 계략적으로 아웃라인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됐느냐,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됐다 그러면은 손상 징후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손상 검사를 하는 거죠. 손상 검사는 장부 금액보다 대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를 보는 거고요. 만약 이게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손상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손상 차손 이렇게 인식하고 장부 금액을 드러내는 거죠. 직접 드러낼 수도 있고 손상 차손 누계액이라는 자산에 대한 평가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고, 손상 차손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가 다 된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손상 처리한 자산이 이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상 인식한 게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반대로 해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올려주고요. 그래서 자산을 직접 올려주든지 손상 차손 누계액을 설정했다면 그걸 감안은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손상 차손 인식한 거에 반대 개념으로 손상 차손 환입이라고 이익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데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영업권 같은 경우는 손상 징후 검토 없이 영업권에 손상 징후가 있느냐 그런 검토 없이 바로 손상 검사에 들어가고, 장래에 또 손상 회복도 시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3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산 또는 시주유에 대해서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손상 검사를 한다. 그래서 결산할 때마다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손상 징후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또는 기업의 어떤 불리한 환경 변화가 있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다, 주가가 떨어졌다, 또는 자산이 손상됐다,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퍼포먼스가 낮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대체로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상 징후라고 이야기하고요. 매 결산을 할 때마다 이런 손상 징후가 혹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손상 징후, 이런 손상 징후가 없다,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 자산 손상된 물리적 그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놀리고 있는 자산이 없다, 그러면은 손상 징후가 없는 거고 자산 손상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상 징후를 검토하기, 손상 징후가 있어야지 손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렇게 매 결산기마다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서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 검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33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갈로 2 예외 매년 손상 검사라고 있어요. 자, 손상 징후의 앞에서는 손상 징후가 있어야지 손상 검사를 한다.
반대로 손상징후가 없으면은 손상검사 안 한다는 건데, 이제 이야기할 세 가지는 손상징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손상검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자산은 엄격하게 손상을 판단하기 위해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정하지 못한 무형자산이다. 그런 거는 무조건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것도 무조건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 도중에 있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이런 것도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자산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 높은 자산이에요. 뭐 특허권이다. 가령 특허권, 우리 회사는 특허권을 5년간 상각한다. 5년간 상각하면 땡이죠. 그래서 길게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령 이제 영업권 같은 거 이제 내용연수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두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내용연수를 정하지 못해서 상각하지 못했지만 이 영업권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가령 어떤 기업을 자 이게 내년도 그 후년도 이렇게 추세를 봐서는 지금 저 회사가 생산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잘 먹히겠다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고, 그 회사를 취득하면서 그 회사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는 지불액을 영업권이라고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했어요. 그럴 경우에 계속 그 기업이 예측대로 잘 나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이 영업권 금액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손상 징후에 상관없이 매년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 직접 2단계 손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단계 손상 검사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335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 보면은 335페이지 동그라미 1을 보면은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앞에서 뭐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징후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그래서 개별 자산이라고 하는 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원가 모형의 투자부동산, 그 다음에 뭐 관계기업 지분 이런 등등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별로 손상 징후가 있다면은 그 영향을 받는 그 하나하나별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다. 동그라미 2 보면은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개별 자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만약 회수 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개별 자산이 속해 있는 어떤 자산 집단이 있겠죠. 그게 뭐 공장이든지 아니면 뭐 전체 회사든지 집단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336페이지를 볼까요? 거기 example 1이 있어요. example 1 광산의 철로. 이게 이제 기준서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구리 광산 내부에 철로가 있다. 이 철로는 광산의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사용되며 철로 자체로는 별도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광산에 그 광물을 운반하기 위한 철로가 있어요. 근데 그 철로는 그 철로 혼자서는 뭐 그 회수 가능액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광산 전체를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가지고 그 철로에 배분될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3 보면은, 그리고 영업권은 사업 전체 또는 현금 창출 단위와 같이 존재하므로 영업권이라는 게 이제
그 사업 전체와 같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자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전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은 사업 전체와 같이 존재하므로 단독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영업권도 현금 창출 단위에서 자산 손상을 결정한다. 그래서 손상 검사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개별 자산 손상.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개별 자산별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 창출 단위에서 손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업권은 기본적으로 그 개별 자산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에서 영업권은 손상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상 검사, 개별 자산 손상, 현금 창출 단위 손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336페이지에) 보면은 개별 자산의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자산의 손상.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수 가능액이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을 이야기한다. 만약 이 회수 가능액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 그런 금액이라면 그 차이를 손상이식한다.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 순사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데요. 337페이지 양갈로 1 보면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두 가지 중 하나만 추정하는 경우, 순사 이렇게 두 개를 측정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둘 중에 하나를 측정했더니 그게 장부 금액보다 커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측정하는 거는 필요 없는 짓이죠. 그래서 하나를 측정했더니 이미 장부 금액보다 크더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사 가운데 순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하나 수 없이 사로서 회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자산이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회사가 갖고 있는 차가 있다. 근데 이 차 한 달 후에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면 처분해서 회수할 금액, 그래서 처분해서 회수할 순공정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한 달 동안의 사용 가치라는 게 있겠지만은 그 소형차의 한 달 사용 가치라는 게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자산은 처분해서 회수할 금액이 얼마인가만 측정하고 걔를 회수 가능액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처분할 택시다, 차다, 또는 회사가 공장을 처분하기로 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처분 목적으로 보유한 거는 순공정 가치만 측정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337페이지 중간에 양갈로 2 순공정 가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사 가운데 순에 대해서, 그래서 순은 공정 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거다. 그래서 처분 부대 원가라는 게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거고 이런 각종의 매각 부대 원가들을 처분 부대 원가라고 해서 공정 가치에서 차감해 준다는 거고요. 혹시 사업 축소나 조직 변경과 관련해서 해고 급여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공정 가치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가치 측정이 되겠어요. 한 장 넘기면은 338페이지의 사용 가치 측정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 재무관리에 가면은 자세히 배우고요. 여기서는 재무회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어떤 거냐?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추정해요. 회사가 택시 운영회사다. 택시를 이렇게 앞으로 5년간 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5년간 굴릴 때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고 또 택시 유지비 등의 지출 금액이 있을 거고 그래서 순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건데요. 그 순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은 그게 사용가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에서 회수 가능액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만약 이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떨어진 차액을 이제 손상차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요. 손상차손 회계 처리는 이제 떨어진 그 자산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산을 드러내는데 이게 손상차손이다 이런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339페이지 거기 분계가 있고 분계 아래에 손상을 인식한 이후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가 있어요. 자, 자산의 손상이 발생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때 감가상각 대상 금액도 줄어들어요. 가령 정액법 감가상각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손상이 있기 전이라면은 단기 그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하면은 정액법이라면은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 기존의 감가상각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잔존 가치를 차감한 이 금액을 잔존 내용 요소로 나누면은 그게 연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손상을 인식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손상 인식한 금액만큼 빠져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손상차손 환입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손상차손은 손상 징후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손상 징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손상차손 환입에 대해서는 기준서에서는 특별히 손상 환입 징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손상이 회복됐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손상을 환입해야 되면 손상을 가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가치를 회복시킬 때 붕괴는 이제 그 손상을 인식했던 그 붕괴의 반대 붕괴가 되겠죠. 손상차손 그리고 자산 드러내는 그런 회계 처리를 했죠. 이걸 손상차손 환입은 반대 붕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냈던 자산을 다시 올려준다는 거예요. 자산을 직접 올리든지 또는 손상차손 누계액을 감소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산을 올리고 감소할 때는 손상차손 이렇게 했는데 올려줄 때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이익을 잡아주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손상차손 환입을 할 때는 원가 모형의 경우에 손상차손 환입을 무한정 올려주는 건 아니고 올려주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339페이지 제일 아래 세 줄을 줄치도록 하죠. 손상을 회복시키는 경우 손상차손 환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과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한정 올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은 그 자산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거쳐서 지금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그 금액까지만 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가 모형의 그 손상차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자, 340페이지 케이스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케이스 1 보도록 하죠. 그래서 완구를 생산하는 H상사는 X1량 기초 프라모델 생산용 기계장치를 9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9년이고 잔존가치 0이고
정액법 상각하고 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래서 프라모델을 90만원에 취득했다고 해요. X 1년 초에 프라모델을 90만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X 1년 초에 프라모델을, 여기는 이제 1000원 단위로 해서 봉 3개를 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장치라고 하고 있나요? 그래서 기계장치 1000원 단위로 900, 이런 회계 처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X 1년 말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뭐 감가상각 누계액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 편의상 그냥 직접 이렇게 드러내는 걸로 생각을 하죠.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9년간 정액법 상각하니까, 그리고 잔존가치 0이라고 하니까 100만큼 이렇게 기계를 드러내고 감가상각비 100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 지문을 보면은 X1년 기말 프라모델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 기계장치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 판매금액 47만원, 판매 수수료 2만원. 자, 지금 이제 X1년도에 이 제품 생산, 그 제품 판매량이 시장 축소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그 손상징후라고 하는 거죠. 손상징후. 예, 손상징후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손상징후가 있기 때문에 손상검사를 해야 돼요. 손상검사가 뭐냐 하면은, 장부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자산이 800에 와 있는 거죠. 자산이 80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800보다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800하고 비교할 금액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교할 금액이 뭐냐 하면은 회수 가능액이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죠. 네, 둘 중에 큰 거. 순공정 가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하고, 네, 둘 중에 큰 게 되겠죠. 네, 둘 중에 큰 게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예요. 네, 순공정 가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하고, 네, 둘 중에 큰 거예요. 여기 이제 가에 있는 판매 금액이 47만원이다. 판매 수수료가 2만원이다. 그러면은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45만원, 1000원 단위로 450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에 보면은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정보예요? 사용가치에 대한 정보죠. 사용가치 정보. 그래서 차년도부터 X9년까지의 순현금 흐름이 있고, 이게 할인율 14% 적용하면 적절하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할인했을 때 그 연도별 현가, 지금 그 X 1년 말 시점에 현가 14%로 할인한 현가가 쭉 나와 있고, 이걸 다 합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좀 험악한 문제는 그냥 할인율 14%다. 그리고 현가 개수를 주고, 여기 뭐 이런 거 계산 안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할인율도 주고, 할인 현가 계산한 현재 가치도 주고, 또 그걸 다 합계한 금액이 640이다 이렇게 주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큰 게 회수 가능액인데,
요 640이 640이 회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잔고 금액이 800이니까 800하고 640하고 둘 중에 회수 가능액이 낮으니까 그래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800하고 640을 비교하는 것은 손상검사라고 하죠. 잔고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느냐 손상검사를 하는 거고, 손상검사의 결과 회수 가능액이 떨어졌죠. 그럼 떨어진 가치대로 잔고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돼요? 160만큼 기계장치를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상자손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손상자손이라고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X1년, X2년, 자, 거기 요구사항 4를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4를 보면은 X2년 기말 회수 가능액이 760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조건은 문제의 지문과 동일한 경우 X2년 기말 정리공제를 하시오. 자, X2년 또 하도록 하죠. 자, 이게 기계장치가 640에 와 있어요. 640. 640에 와 있는데, 언제나 감가상각을 먼저 하죠. 감가상각은 이게 그 365일 매일매일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건데, 편의상 기말에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든지 감가상각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640을 감가상각해야 되는데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9년간 상각했는데 지금 이제 1년 경과했으니까 8년 남았죠. 그래서 80만큼 상각하면 되네요. 그럼 기계장치가 이제 560의 금액이 오죠. 560의 금액. 자, 요구사항 4에 보면은 회수 가능액이 760으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해요. 회수 가능액이 760으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900인데 1차년도에 감가상각 100을 해서, 그리고 1차년도에 회수 가능액이 640이다. 640만큼 떨어진 다음에 2차년도 이렇게 사용해서 감가상각해서 560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회복인데요. 가치 회복할 때 회수 가능액이 760이다. 그럼 760까지 올리면 되느냐? 그거 아니죠. 얘가 원가 모형이기 때문에 원가 모형에서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뭐냐 하면은 얘가 최초 900에 취득하고 1년 후에 800. 그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700. 감가상각 후 금액이 700이죠. 그래서 700까지가 한도라는 거죠. 예.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얘가 700까지 왔을 텐데 700이 얘가 올려줄 수 있는, 환입할 수 있는 한도예요. 그래서 기계장치를 올려주는데 이렇게 140만 올려주게 되고요. 이 140을 손상자손 환입이라고, 손상자손 환입이라는 그런 이익으로 회계처리한다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1, 2, 4를 봤고요. 자, 요구사항 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3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3은 만약 위 지문과 달리 X1년 기말 현재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경우 필요한 통계를 제시하시오. 위 지문과 달리,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1년 말에 기계장치 900짜리를 감가상각해서 이제 800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X1년 기말 현재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이제 좀 전에는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계 처리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X1년 말에 감가상각 후에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계속 사용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 회수 가능액 추정이 다르죠.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걔는 처분에 따른 금액만 회수 가능액으로 보죠.
사용가치는 계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처분해서 순공정 가치가 450이죠. 450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손상을 처분한다고 하면은 손상을 450을 기준으로 해서 800하고 450의 차이 금액을 이렇게 손상차손 그 다음에 기계장치 드러내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목적이면은 순사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지만은 만약 이런 기계를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면 순만 측정하고 사용가치에는 측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봤고요. 한 장 넘겨서 343페이지가 있어요. 예, 343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2가 있고요. 케이스 2를 보면은 다음은 S전자가 X0년 기초 취득한 어떤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첫 번째 땡 보면은 취득원가가 120만원이고 취득원가가 120만원이고 내용연수 6년이고 잔존가치 0이고 정액법 상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회계처리를 보면은 0년 초에 기계장치를 120만원에 취득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인식하고 현금 12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고요. 그리고 0년 기말 두 번째 땡에 보면은 0년 기말 이 기계장치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발생하였다. 0년 기말 현재 이 기계장치는 사용가치만 추정 가능하며 공정가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손상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회수 가능액에 있어서 공정가치는 모르겠다. 사용가치밖에 측정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한편 S전자는 이 기계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사용가치 추정에는 세전 할인율 10%를 적용한다. 이 기계장치 사용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그래서 이제 장래 5년간 사용하는데 장래 5년간의 현금 흐름 예측액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현재 가치 계산은 뭐 기말연금 현가계수, 기말연금 현가계수 3기간 또는 5기간에 대해서 할인율 10%일 때 현가계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가치만 추정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6년도 1년 동안 기계장치를 썼으니까 6년, 그래서 매년 20만원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런 회계처리가 있을 거고요. 근데 0년 말에 손상징후가 발생했어요. 사용가치만 추정 가능한데 거기 나와 있는 그 5개년도 이 숫자들을 현가 계산하면은 뭐 7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70여만원에 사용가치만 추정된다. 예, 그래서 사용가치가 70여만원이다. 공정가치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얘가 이제 100만원에 오는 거죠. 100만원에 오는 건데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손상 징후가 있고 장부금액보다 지금 사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 금액으로 장부를 수정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려면은 금액을 일부 드러내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네, 이런 금액을 드러내야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정액법이기 때문에 X 1년 말에 이제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X 0년도에 했던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얘가 여기까지 하면은 464158 이런 숫자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말에 또 이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2년 말에도 감가상각할, 여기, 실수네요.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어요. 1년도에 이제 감가상각을 6년간 했죠. 1년도에 감가상각을 6년간 했는데, 이제 5년 남았죠. 5년 남았어요. 근데 손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이렇게 다운된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나누기 5 해서 감가상각 계산해 줘야 되겠죠. 제가 엉뚱한 쪽으로 갔네요. 732079 이렇게 와 있는데, 요게 이제 남은 내용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나누기 5 해서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146416 146416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계산될 거고요. 그 다음에도 뭐 감가상각비는 뭐 같겠죠. 그래서 146416 이렇게 감가상각을 계산할 거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두 번 하고 나면은 439 247 439 247 장부 금액이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 지문을 보면은 요구사항 2에 보면은 X2년 기말에는 성능 개선을 위해 현금 22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기계장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후속적인 지출이 있어서 가치가 증가됐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다. 그러면은 이걸 기계장치로 인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 22만원 올려주고, 그럼 자산 금액이 또 증가하네요. 22만원만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후 기간의 순현금 유입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그래서 그 X2년 말에 22만원을 추가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출했는데, 이후 현금 흐름이 X3년, X4년, X5년 35만원씩 예측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용가치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도움들의 현재 가치가 350000 곱하기 위에 현가계사가 개수가 2.48685 이렇게 해서 870397 870398 870398 지금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해놨네. 870398이 사용가치예요. 870398. 그런데 그래서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X2년 기말 손상차손 환입을 계산하시오. 손상차손 환입을 계산할 금액이 얼마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 손상차손 환입은 좀 복잡한데,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얘가 감가상각 후 금액이 얼마일까 추정해서 그 금액을 한도로 손상 회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초에 120만원짜리였고 지금 1년 지나고 120만원짜리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그럼 이게 120만원짜리가 3년 지나서 60만원이 된 거죠. 60만원인데 이
지출을 자산에 가산되는 지출을 22만원 했어요. 82만원이 손상이 없었다면은 인식했을 감가상각 후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82만원이 손상이 없었을 경우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북밸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82만원 하고 사용가치하고 비교하면은 얘 한도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82만원까지 얘를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차이를 요 차이 금액을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659 241 빼기 820 000 두 개의 차이 160 759. 이게 단수 차이로 약간 어떤 계산의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 뭐 몇 원 정도 어디서 차이가 나네요. 160 75 뭐 여기 책에서는 75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개별자산 손상에 대한 것을 봤고요.